할머니, 엄마 안 죽었어요. 저기서 우리 보고 있어요. 손주의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었습니다. 사흘 전 땅에 묻은 딸이 장례식장에 나타났고 사위는 낯선 여자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건어물 장수 할머니가 겪은 기막힌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할머니, 엄마 안 죽었어요. 저기서 우리 보고 있어요. 손주 녀석의 그 섬뜩한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지병으로 죽은 내 딸의 장례식장 안에서 사위란 놈은 낯선 여자와 함께 거짓 눈물을 흘리며 조문객을 맞고 있는데 죽은 딸이 저기서 보고 있다니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에 뒤를 확 돌아본 순간 하얀 국화꽃 화환 사이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잘못 본 걸까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쏟아지던 장례식이 끝나던 밤, 저는 기어이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죽은 딸이 돌아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 몰랐지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큰 행복과 행운이 따르길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검은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제 짐이었습니다. 67회 살아온 인생이 고작 쓰레기 봉투 2개에 담겨버렸더라고요. 사위 정태수가 제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당장 나가세요. 법적으로 우린 남이라고요. 번개가 번쩍 치더니 천둥이 우르릉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정태수 뒤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검은 우산을 쓴 여자였습니다. 정태수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번개빛에 비친 그 얼굴은 사흘 전에 땅에 묻은 제 딸 은주와 똑같았거든요. 은주야. 정태수가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때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제 기막힌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한봉자입니다. 평생 동대문 시장에서 건어물을 팔았어요. 손에서 오징어 냄새가 빠진 적이 없었죠. 플라스틱 장갑 끼고 긴 장화 신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위판장 다니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제가 40살 때 먼저 갔어요. 그때부터 혼자서 2딸을 키웠습니다. 그때 힘들어도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큰딸 선미는 어릴 때 형편이 어려워서 호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가슴을 찢는 것 같았지만 그 아이라도 잘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둘째 은주는 제가 직접 키웠어요.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몰라요. 엄마가 건어물 장사한다고 부끄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학 때마다 가게에 나와서 저를 도왔어요. 마른 오징어 포장하고 멸치 계량하고 손님한테 인사하고요. 그런 은주가 3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의료원 지하에 있었어요. 국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사위 정태수가 시킨 거였습니다. 장모님, 저쪽에 계세요. 손님들 오시면 제가 모실 테니까.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상주가 바쁜 거야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정태수가 덧붙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오징어 냄새 진동하니까요. 사람들 불쾌하잖아요. 오징어 냄새. 제 몸에서 나는 건어물 비린내를 말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씻어도 손톱 밑에, 머리카락 사이에 배어든 그 냄새. 38년 일하면서 얻은 훈장 같은 건데 정태수한테는 그게 수치였나 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구석으로 갔습니다. 딸 영정 앞에서 사위랑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정태수는 조문객을 맞으면서도 연신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장부 같은 걸 적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부조금 계산이었어요. 누가 얼마 냈는지 꼼꼼하게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화장을 지나치게 한 여자였습니다. 정태수가 그 여자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그런 표정을 짓다니. 여진 씨 왔어요?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와주고. 정태수가 그 여자를 데리고 영정 사진 뒤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마침 국을 나르려고 일어선 참이었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둘이 손을 잡는 걸요. 영정 사진 뒤에서요.
제 딸 얼굴이 그려진 그 사진 바로 뒤에서요. 국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정태수가 저를 발견하고 얼굴을 굳혔어요. 장모님, 왜 여기 계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여자 누구니? 정태수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회사 후배입니다. 조문 온 건데 무슨 의심을 하세요? 장모님 진짜 노망났어요? 회사 사람한테 무슨 결례입니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손을 잡은 걸요. 그런데 정태수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저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딸 영정 앞에서요. 그때 누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손주 지훈이가 서 있었어요. 8살짜리 아이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아, 왜 그래? 밥 먹었어? 지훈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나 아까 엄마 봤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아, 무슨 소리야? 엄마는 지금 하늘 날아갔어. 아니야.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검은 안경 쓰고 저기 숨어서 보고 있었어.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저는 지훈이가 가리키는 쪽을 봤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근처 화환들 사이였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할머니도 보고 싶어. 그런데 엄마는 이제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요. 그때 정태수가 성큼 다가왔어요. 지훈이 팔을 확 잡았습니다. 아빠 아파. 조용히 해. 손님들 계시잖아. 정태수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애가 충격받아서 헛소리하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지훈이가 끌려가면서도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그런 눈이었거든요. 달인 날이 됐습니다. 화장터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정태수는 연신 전화를 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부장님, 접니다. 네. 상 다 치르고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꼭 제가 맡게 해주십시오. 아내 화장하러 가는 길에 회사 일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정태수를 봤어요. 얼굴에 슬픔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정태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동대문 시장 재개발 보상팀. 그게 뭔데? 아씨. 정태수가 작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원하던 프로젝트를 못 받은 모양이었죠. 화장터에서 은주를 보냈습니다. 하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저는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어요. 눈물이 마른 건지 아니면 너무 아파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은주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힘들었던 거 몰라서 미안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였습니다. 정태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장모님, 오늘 짐 싸세요. 저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뭐라고? 짐 싸서 나가시라고요. 오늘 당장요. 정태수가 정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은주 없는데 장모님이 왜 우리 집에 계세요? 법적으로 남입니다. 남남.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딸이 낳은 지훈이 할머니인데 남남이라고요? 태수야, 지훈이는 어쩌고? 지훈이는 제가 키웁니다. 아버지니까요. 정태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딸을 화장터에 보내고 온 날 사위한테 쫓겨나게 된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태수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짐을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가 쓰던 물건들도요. 이것도? 이건 은주 거야. 저는 매달렸습니다. 정태수가 제 손을 뿌리쳤어요. 죽은 사람 물건이 뭐가 필요해요? 정리해야죠. 짐과 유품이 현관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은주가 좋아하던 인형이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나가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합니다.
정태수가 말했습니다. 그 눈에는 제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마치 벌레를 보듯 그렇게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였어요. 제가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장모님 치매가 심해서요.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불렀습니다. 정태수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구급차에서 건장한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저를 끌고 가려 했어요. 나 안 가.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힘이 부족했어요. 67몸이 젊은 남자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 생각이 들었을 때요. 또 다른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경찰차였어요. 깜빡이는 불빛이 비오는 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경찰과 함께 한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어요. 정태수가 그 여자를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저도요. 번개가 쳤습니다. 그 빛에 비친 얼굴은 사흘 전에 보낸 제 딸 은주와 똑같았거든요. 은주야. 정태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차가운 눈빛이 정태수를 쏘아봤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분의 법정 대리인 셜리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저를 봤어요. 32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큰딸. 호주로 보낸 제 큰딸 선미였어요. 엄마. 선미가 작게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비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불빛이 번쩍거렸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그 여자가 걸어왔어요. 은주였습니다. 아니, 은주와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눈, 코, 입, 턱선까지. 하나도 다른 게 없었습니다. 저를 끌고 가려던 남자들이 멈칫했어요. 정태수는 벽에 등을 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넌 왜? 죽었잖아.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정태수를 쏘아봤어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법정 대리인 셜리한 변호사입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은주는 늘 부드럽고 조용했는데 이 여자는 칼날 같았어요. 날카롭고 단단했습니다. 여자가 경찰에게 말했어요. 저 사람들 납치 미수 현행범입니다. 노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끌고 가려 했어요. 구급차에서 온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냥 의뢰받고. 의뢰? 누구 의뢰요? 보호자 동의 없이 성인을 강제 이송하면 감금죄입니다. 지금 바로 가시든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조서 쓰시든지 선택하세요. 남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후다닥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정태수가 더듬거렸어요. 당신, 누구야? 여자가 천천히 정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3년 전 결혼식 때 청첩장 받았는데 못 갔거든요. 그때 갔으면 얼굴 알았을 텐데. 정태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저 형. 이제야 알아보네요. 선미였습니다. 호주로 입양 보낸 제 큰딸이요. 32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은주와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쌍둥이니까 당연하다고요? 아니에요. 32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닮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선미야. 선미가 저를 봤어요. 그 차가운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요. 엄마, 안으로 들어가요. 비 맞으면 안 돼요. 선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이 아이가 젖먹이 때 손을 잡아본 게 마지막이었는데 그 작던 손이 이렇게 커졌더라고요. 정태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여긴 제 집입니다. 누구 맘대로 들어와요? 선미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 집, 동생이랑 공동명의죠. 동생 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한테 권리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태수가 눈을 껌뻑였어요. 뭐?
가등기. 그게 뭔 소리야? 법적으로 복잡하니까 쉽게 말할게요. 이 집에서 어머니 내보내면 당신도 못 살아요. 정태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그리고 선미가 정태수 앞으로 바짝 다가갔어요. 키가 비슷해서 눈높이가 맞았습니다. 동생 장례 치르자마자 어머니를 내쫓아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정태수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선미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당분간 이 집에서 감시하겠습니다. 어머니 손톱 끝에 상처라도 나면 그땐 법으로 해요. 저는 선미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니까 그제야 몸이 덜덜 떨렸어요. 추워서 그런 건지, 무서워서 그런 건지, 기뻐서 그런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선미가 수건을 가져와 제 머리를 닦아줬어요. 감기 들겠다. 왜 비를 그렇게 맞고 서 있어요? 선미야? 응. 정말 너 맞아. 내 새끼 맞아. 선미 손이 멈췄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맞아요. 엄마 큰딸 한선미요. 저는 선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너를 보내고 하루도 안 울던 날이 없었어. 알아요. 선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울지 마요. 선미는 울지 않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지지도 않았습니다. 32년 만에 엄마를 만났는데 어쩜 저렇게 담담할 수가 있을까요? 호주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정태수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이미 자고 있었고요. 저는 은주방에서 선미와 마주 앉았어요. 은주가 가등기를 해뒀다고. 네. 3달 전에요. 자기 지분을 엄마한테 넘긴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왜? 선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동생이 나한테 연락했어요. 2달 전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주가 너한테? 응.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갑자기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쌍둥이 동생이래요. 솔직히 사기인 줄 알았어요. 선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얼굴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거울 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은주가 선미한테 연락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왜 갑자기 언니를 찾았을까요? 동생이 그랬어요. 선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죽으면 엄마 좀 지켜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은주가 그런 말을? 응. 그때는 무슨 소린가 했어요. 34인데 죽긴 왜 죽어? 농담하지 말라고 했죠. 선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진짜였네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어요. 은주야, 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엄마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는 은주 침대에 놓인 곰 인형을 봤습니다.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사준 거예요. 은주가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저 인형. 선미가 인형을 집어들었어요. 동생이 보내줬어요. 죽기 전에. 소중한 거라고 꼭 가지고 있으래요. 인형 배를 만지던 선미 손이 멈췄습니다. 이거. 선미가 인형 등의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서 작은 기계가 나왔습니다. 녹음기네요. 저와 선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주야, 넌 대체 무슨 말을 남긴 거야? 들어볼까요? 아니, 오늘은 못 듣겠다. 조금만 기다리자. 딸이 남긴 마지막 목소리가 담겨 있을 거예요. 그걸 들을 용기가 아직 없었습니다. 선미는 아무 말 없이 녹음기를 서랍에 넣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은주방에서 잤습니다. 선미는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정태수는 밤새 방에서 안 나왔고요.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나 아파. 약 좀 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은주 목소리였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끌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잠옷을 입은 여자였어요.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입던 잠옷이었어요. 병원 가기 전날 밤에 입었던 바로 그 옷. 은주야.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미였어요.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낮에 보던 날카로운 눈이 아니었어요. 초점이 없었습니다. 허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선미 입에서 은주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여보가 자꾸 때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뭐지? 꿈인가? 선미야. 선미야, 정신 차려. 제가 선미 어깨를 흔들었어요. 선미가 갑자기 제 손목을 확 잡았습니다. 힘이 어찌나 센지 뼈가 지는 줄 알았어요. 엄마, 왜 나 몰라봐? 나 은주야. 그 순간 정태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뭐야? 시끄럽게. 정태수가 거실로 나오다가 멈췄어요. 선미를 본 거죠. 죽은 아내 잠옷을 입고 죽은 아내 목소리를 내는 처형을요. 정태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주야. 선미가 천천히 정태수를 봤어요. 고개를 기괴하게 꺾으며 웃었습니다. 여보, 나 왜 버렸어? 나 아팠는데 왜 병원 안 데려갔어? 정태수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등이 부딪혔어요. 아니야. 나 안 그랬어. 당신이 갑자기. 거짓말. 선미가 일어섰습니다. 맨발로 정태수에게 다가갔어요. 다 기억해. 내가 배 아프다고 했을 때 뭐 했어? 꾀병 부리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죽었어. 정태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정태수가 방으로 도망쳐 문을 쾅 닫았어요. 잠금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머리가 안 돌아갔습니다. 선미가 갑자기 휘청거렸어요. 저는 얼른 선미를 부축했습니다. 선미야, 괜찮아? 선미가 눈을 깜빡였어요.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 왜 여기 서 있어? 너 방금 전에 이 옷 뭐야? 선미가 자기 몸을 내려다봤어요. 하얀 잠옷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나 분명 트레이닝복 입고 잤는데. 선미는 정말로 기억이 없는 것 같았어요. 몽유병인가? 아니면. 저는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선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밤새 있었던 일은 전혀 기억 못하는 눈치였어요. 정태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반쯤 죽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내려앉았더라고요. 선미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제부. 얼굴이 왜 그래요? 잠을 못 잤어요? 정태수가 선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어젯밤에 뭐 한 거야? 어젯밤, 난 푹 잤는데. 피곤해서 기절했어요. 정태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 어젯밤에 은주 옷 입고. 무슨 소리예요? 선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로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정태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처형이 죽은 아내한테 빙의됐다고 말해봤자 미친놈 취급당할 게 뻔하니까요. 선미가 서류 가방을 들었어요. 저 오늘 등기소 다녀올게요. 상속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제부도 곧 회사 가셔야죠. 정태수가 대답을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선미가 나가자마자 정태수가 제게 달려들었어요. 장모님, 저 여자 대체 뭐예요? 목적이 뭐야? 내 딸이지. 딸이요? 귀신이지. 정태수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밤마다 은주가 나타나요. 처형 몸에 들어와서 나한테 원한다고. 저는 가만히 정태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쨌길래 은주가 원한을 품어. 정태수가 말이 막혔어요. 그건 병원 안 데려갔다며. 배 아프다는데 꾀병이라고 했다며. 정태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젯밤에 처형이 한 소리잖아요. 은주가 한 소리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죽어서까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정태수가 뒷걸음질 쳤어요. 겁에 질린 눈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사위 얼굴이었어요. 늘 건방지고 거만하던 그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 이 집에서 못 살아. 팔아버릴 거야. 당장 팔아버릴 거라고. 정태수가 외투를 집어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정태수가 뛰어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그때 선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옷이 바뀌어 있던데.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가 바로 왔습니다. 엄마, 나 사실 다 기억해요. 선미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연기한 거예요. 그 인간 겁주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미야, 너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야 해요. 그 인간 입에서 직접 듣게 만들 거예요. 선미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선미야, 넌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정태수가 집을 팔겠다고 뛰쳐나간 뒤 저는 지훈이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었어요. 살짝 들춰보니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더라고요. 지훈아, 할머니야. 밥 먹자.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먹어. 왜? 배고프잖아. 아빠가 무서워.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지훈이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왜 무서워? 지훈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 때렸어. 많이. 숨이 턱 막혔어요. 지훈아, 그거 언제 일이야? 맨날. 아빠 술 먹으면 맨날 그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은주가 맞고 살았다는 걸 이제야 안 거예요. 그 아이가 한 번도 내색을 안 했거든요. 엄마한테 걱정 끼칠까봐 혼자 다 삼킨 거였습니다. 지훈아, 이제 아빠 안 무서워도 돼. 할머니가 지켜줄게. 지훈이가 이불에서 나와 제 품에 안겼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은주야,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왜 말을 안 했어? 왜 혼자 그렇게 살았어? 오후가 됐습니다. 정태수가 부동산 중개인을 데리고 왔어요. 양복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수도 괜찮고 위치도 좋네요. 금매로 내놓으면 금방 나갈 겁니다. 정태수가 씩 웃었습니다. 그렇죠. 빨리 처리해 주세요. 급한 사정이 있어서요. 그런데 등기부등본 좀 확인해 볼게요. 중개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장님, 이거 공동명의네요. 네, 아내랑 공동명의입니다. 근데 아내가 돌아가셔서 제가 처분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가리켰어요. 돌아가신 분 지분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네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요. 정태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등기. 그게 뭔데요? 쉽게 말하면요. 돌아가신 분 지분에 대해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권리자가 한봉자라고 되어 있네요. 정태수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이 커질 대로 커져 있었습니다. 장모님. 장모님이 왜 여기 나와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은주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선미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선미가 중개인 옆에 섰습니다. 이 집은 3달 전에 어머니 앞으로 가등기 설정됐어요.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정태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왜 그걸 나한테 안 알리고. 부부 사이라도 자기 재산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남편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거든요. 선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결론만 말할게요. 이 집 어머니 동의 없으면 못 팔아요. 정태수가 이를 악물었어요. 내 지분은 내 거잖아. 내 지분만이라도 팔면 되잖아.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요. 가등기 낀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소송 걸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태로는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정태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주먹을 불끈 쥐더니 벽을 쾅 쳤습니다. 아씨. 중개인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나중에 정리되면 연락 주세요. 중개인이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정태수가 선미에게 달려들었어요. 당신이 꾸민 거지. 장모님한테 가등기 하라고 시킨 거지. 나 3달 전이면 나 한국에 없었는데. 선미가 비웃었습니다. 동생이 알아서 한 거야. 똑똑하지? 당신 손에 죽을 줄 알았나 봐. 미리 준비해 뒀더라고. 정태수가 멈칫했어요. 뭐? 내 손에 죽었다고? 아니야. 배 아프다는 사람 병원 안 데려가고 내버려 두면 뭐가 돼? 살인이지. 정태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내가 몰라서. 몰랐어. 진짜. 선미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밤마다 나타나는 동생한테 물어봐. 진짜 몰랐냐고. 정태수가 뒷걸음질 쳤어요.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은주 생각난 거겠죠? 나갈 거야. 이 집에서 나갈 거라고. 나가. 대신 대출 이자는 내가 내야 해. 명의가 내 거니까. 선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은 못 팔고 귀신은 밤마다 나오고. 어디 한번 버텨봐. 정태수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정태수 전화기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부장님. 정태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동대문시장 재개발 조합장 동의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정태수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나 끝났어. 저는 정태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빠가 엄마 때렸어. 많이. 넌 이제 시작이야. 선미가 제 옆에 섰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반드시 갚아줄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태수는 집에서 거의 유령처럼 살았어요. 낮에는 회사에 가고 밤에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미가 밤마다 연기를 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은주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정태수 방문 앞에서 서성이고 어떤 날은 방문을 긁적긁적 긁기도 했어요. 정태수가 완전히 녹초가 됐더라고요.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았고 얼굴은 반쯤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회사에서도 실수를 연발한다고 전화로 혼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지훈이가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아빠가 엄마 때렸어. 많이. 넌 이 정도는 당해야지.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선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제 들어야 해요. 뭘? 동생이 남긴 녹음이요. 저는 은주방 서랍을 봤습니다. 곰 인형 속에서 꺼낸 녹음기가 그 안에 있었어요. 오늘 밤에 들어요. 동생이 뭘 남겼는지. 선미가 서류 봉투 안에서 곰 인형을 꺼냈어요. 우진이 곰 인형이었습니다. 은주야, 넌 대체 무슨 말을 남긴 거야? 밤이 깊었습니다. 지훈이는 잠들었고 정태수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저와 선미는 은주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곰 인형이 우리 사이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은주가 그렇게 아끼던 인형. 우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사준 건데 은주가 더 좋아했습니다. 맨날 안고 자고 이사 갈 때도 꼭 챙기고 한 번은 세탁기에 넣었다가 난리가 난 적도 있어요. 왜 그렇게 아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이 안에 비밀을 숨겨뒀던 거였어요. 선미가 인형 등의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서 작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손가락 2마디만 한 크기였어요. 동생이 이걸 왜 숨겨뒀을까요? 선미가 중얼거렸습니다. 틀어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습니다. 은주가 무슨 말을 남겼을지 무서웠어요. 듣고 싶으면서도 듣기 싫었습니다. 선미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이 들리더니 은주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 은주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딸 목소리였습니다. 생전에 듣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부드럽고 조용하고 조금 지쳐있는. 이 녹음 듣고 있으면 나 아마 죽었을 거야. 엄마한테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선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녹음을 들었습니다. 정태수가 나 때려요. 결혼하고 2년쯤 됐을 때부터요. 처음엔 한 번씩 그러다가 요즘은 거의 매일이에요. 술 먹고 들어오면 꼭 그래요. 숨이 막혔어요. 알고 있었지만 은주 입으로 직접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창피했어요. 내가 잘못 골랐다는 거 인정하기 싫었거든. 은주야, 넌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저놈이지. 지난달에 배가 너무 아팠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정태수한테 병원 가자고 했는데 꾀병 부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자라고. 약 먹고 자면 낫는다고. 녹음 속 은주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안 나았어요. 점점 더 아팠어요. 나중에 혼자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진작 왔으면 간단한 수술로 끝났을 거라고. 왜 이렇게 방치했냐고. 선미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병원비 없어서 못 갔어요. 정태수가 생활비를 안 줬거든요. 카드도 다 빼앗기고. 지훈이 분유값도 제가 엄마 몰래 빌려서 썼어요. 저는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은주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한테 말 한마디 못했다니. 돈 때문에 병원도 못 가고 아이 분유값도 빌려 쓰고 그걸 혼자 다 삼키고 살았던 거예요. 엄마, 나 무서워요.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으면 지훈이는 어떡하나? 엄마는 얼마나 슬플까? 은주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그래서 준비해뒀어요. 집 가등기도 엄마 앞으로 해놨고 언니한테도 연락했어요. 호주에 있는 언니요. 내가 죽으면 엄마 좀 지켜달라고 했어요. 선미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기. 정태수가 나한테 한 짓들 다 녹음해뒀어요. 증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써요. 잡음이 바뀌었어요. 다른 날 녹음인 것 같았습니다. 정태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네 엄마한테 가서 돈 좀 뜯어오라고. 여보,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건어물 장사하시는 거 알잖아. 건어물 장수 주제에 돈은 많을 거 아냐? 시장 땅 가지고 있다며. 벅.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사람 맞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때리지 마. 시끄러워. 맨날 핑계야, 핑계. 죽어버려. 벅. 벅. 연속으로 소리가 났어요. 은주 비명이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해. 지훈이 깰라. 내 새끼가 뭐 어때서? 걔도 너 닮아서 멍청할 거야. 쾅. 문 닫히는 소리가 나고 녹음이 끊겼어요. 저는 녹음기를 움켜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인간이. 말이 안 나왔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선미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어떻게 괜찮아? 저는 녹음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은주가 남긴 마지막 증거. 이 아픈 딸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걸 토요일에 틀 거야. 사람들 앞에서. 선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그래야 해요. 저 인간이 뭘 했는지 다 알아야 해요. 회사에서도 알아야 하고 시장 사람들도 알아야 하고 저런 인간이 버젓이 돌아다니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불러. 부장인지 뭔지 다 불러. 저놈이 어떤 놈인지 똑똑히 보게 해줄 거야. 점잖은 척, 능력 있는 척 하던 가면을 다 벗겨버릴 거야. 선미가 전화기를 꺼냈어요. 내일 당장 준비할게요. 무대도 설치하고 마이크도 준비하고
시장 상인들도 다 모으고요. 경찰도 불러야 하지 않을까? 당연하죠. 이 녹음이 증거니까요. 가정폭력의 상해죄. 어쩌면 상해치사까지 갈 수도 있어요. 상해치사. 은주를 죽인 죄. 정태수가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상인들한테 부탁할 것도 있어요. 뭔데? 선미가 씩 웃었어요. 그건 비밀이에요. 토요일에 보면 알아요. 뭘 준비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선미 눈빛이 무서웠어요. 저 아이가 호주에서 32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치밀하고 변호사라더니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됐더라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달이 떠 있었어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이제 며칠만 기다려라. 엄마가 저놈한테 반드시 갚아줄게. 내가 당한 거 100배, 1000배로 돌려줄게. 세상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저놈 가면을 벗겨줄게. 곰 인형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은주가 그렇게 아끼던 인형이 이제는 증거품이 됐습니다. 딸이 목숨 걸고 남긴 증거. 선미가 조용히 말했어요. 동생이 참 똑똑했어요. 이렇게까지 준비해놓고 갔으니. 그러게. 엄마한테는 맨날 바보같이 웃기만 했는데 속으로는 다 계획하고 있었어. 그게 더 마음 아파요.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을 비쳤습니다. 토요일. 그날이 기다려졌습니다.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동대문 시장이 분주했어요. 상인들이 중앙광장에 모여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간이 무대를 설치하고 마이크랑 스피커를 연결하고 평소 장날보다 더 붐비는 것 같았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이 맑고 바람도 선선했어요. 이렇게 좋은 날에 저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가게에서 평소처럼 건어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딴 생각뿐이었어요. 오늘이야. 오늘 드디어 저놈한테 갚아주는 날이야. 은주 원한을 풀어주는 날. 손에 힘이 들어가서 칼질이 평소보다 거칠었어요. 옆 가게 금순이가 보더니 말했습니다. 몽자야, 손 다치겠다. 긴장됐어? 아니,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래도 떨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싶었거든요. 아침 9시쯤 선미가 왔어요. 검은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곰 인형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준비됐어요? 응, 됐어. 떨려요? 안 떨려. 오히려 속이 시원해. 선미가 웃었어요. 오늘 끝내요. 9시 30분쯤 됐을 때 양복 입은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왔어요. 정태수 회사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장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 앞장서고 뒤로 직원들 대여섯 명이 따라왔어요. 재개발 동의서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온 거였죠. 11시가 됐습니다. 광장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시장 상인들, 장 보러 온 손님들, 구경꾼들. 250명은 좋게 모인 것 같았습니다. 무대 앞에는 기자들도 몇 명 보였어요. 선미가 불렀다고 했습니다. 정태수가 도착했어요. 양복을 차려입고 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줄은 몰랐나 봐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선미가 다가갔어요. 공개 사과하기로 했잖아요. 공개니까 사람이 많아야죠.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싫으면 그냥 가요. 동의서는 없는 거고. 정태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회사 부장이 뒤에서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동의서 못 받으면 진짜 끝이라는 걸 정태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 서 있었어요. 상인들이 제 주변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금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몽자야, 힘내. 응, 고마워. 선미가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인이 된 한은주 씨의 언니 한선미입니다. 웅성웅성 소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동생의 남편 정태수 씨가 공개 사과를 하는 자리입니다. 정태수 씨, 올라오세요. 정태수가 천천히 무대에 올라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더니 헛기침을 했어요. 저는 정태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잘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려고 합니다. 정태수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미리 써온 사과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족에게 소홀했습니다. 장모님께 무례했고 아내에게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그때 선미가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손에 곰 인형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정태수가 당황했어요. 뭐야? 사과하기 전에 들을 게 있어요. 다들 들어보세요. 선미가 곰 인형 배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이건 제 동생이 죽기 전에 남긴 녹음이에요. 정태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야, 그거 뭐야? 끄지 못해. 왜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미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은주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태수가 나 때려요. 결혼하고 2년쯤 됐을 때부터요. 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한 번씩 그러다가 요즘은 거의 매일이에요. 술 먹고 들어오면 꼭 그래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태수가 녹음기에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꺼. 선미가 정태수를 밀어냈어요. 다 들어야죠.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정태수가 은주를 때리는 소리, 은주의 비명, 욕설 다 흘러나왔어요. 너네 엄마한테 가서 돈 좀 뜯어오라고. 건어물 장수 주제에 돈은 많을 거 아냐. 퍽. 여보, 잘못했어. 때리지 마. 시끄러워. 죽어버려. 광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인간 뭐야? 사람을 때려? 짐승만도 못한 놈이네. 회사 임원들이 얼굴을 감쌌어요. 부장이 뒷걸음질치며 다른 직원들을 쳐다봤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뭐야? 정태수 자네가 이런 사람이었어? 부장이 버럭 소리쳤어요. 정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장님, 이건 조작이에요. 저 여자들이 저 함정에 빠뜨리려고. 조작? 저게 조작으로 들려? 내 목소리잖아. 직원들이 정태수를 피하듯 뒤로 물러났어요. 조금 전까지 같이 왔던 사람들이 마치 전염병 환자 보듯 쳐다봤습니다. 정태수가 무대에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때 상인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어딜 가려고? 끝까지 들어야지. 녹음이 끝나자 선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 동생은 이 사람한테 맞으면서 살았어요. 배가 아파서 병원 가자고 했는데 꾀병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병을 키웠고 결국 죽었어요.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욕설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정태수 앞에 섰어요. 이제 내가 뭘 했는지 다 알았다. 내 딸을 어떻게 죽였는지. 정태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장모님,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은주는 누가 살려줘? 저는 품에서 굵은 소금을 꺼냈어요. 정태수 머리 위에 확 뿌렸습니다. 썩은 건 도려내야지. 상인들이 움직였어요. 미리 준비한 것들을 들고 정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른 오징어가 날아왔어요. 썩은 계란이 터졌습니다. 밀가루가 뿌려졌어요. 정태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으악! 그만해. 제발. 하지만 상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진 거였습니다. 봉자딸을 죽인 놈한테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정태수가 오물을 뒤집어 쓰고 바닥에서 뒹굴었어요. 양복이 엉망이 됐습니다. 머리에서 건어물 내장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어요. 선미가 경찰에게 다가갔어요. 여기 정태수라는 사람, 가정폭력 및 상해치사 혐의로 고소합니다. 증거 녹음 있습니다. 경찰이 정태수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정태수가 발버둥 쳤습니다. 아니야. 나 아니야. 은주는 병으로 죽은 거야. 조용히 하세요. 서해 가서 조사받으시죠. 정태수가 끌려갔어요. 오물을 뒤집어 쓴 채로 수갑 찬 채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어.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으려는 저를 선미가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눈물이 흘렀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은주야. 맞지? 엄마가 갚아줬어. 내 원한 다 풀어줬어. 상인들이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봉자야 수고했다. 이제 됐어. 이제 편히 쉬어. 금순이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어요. 은주가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정태수가 잡혀간 뒤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태수가 가정폭력 및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요. 녹음기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대요. 거기다 지훈이 증언도 있었고 병원 기록도 확보됐고 변호사인 선미가 빈틈없이 준비한 덕분이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 뒤에 열렸어요. 저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놈 얼굴 다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선미가 대신 다녀왔어요. 징역 8년 나왔어요. 8년? 네. 상해치사가 인정됐어요. 제 병원 안 데려간 게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8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종신형을 받아도 시원찮았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됐다 싶었습니다. 최소한 저놈이 한 짓에 대해 세상이 심판을 내린 거니까요. 정태수 회사에서도 파면당했대요. 뉴스 나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 당연하지. 그리고 내연녀. 있잖아요. 그 여자도 잡혔대요. 뭐? 어떻게? 6억 들고 도망쳤다가 동남아에서 딱 걸렸대요. 사기죄로 구속됐어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제 꾀에 제가 넘어간 놈들. 둘 다 감옥에 갔네요. 하늘이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수가 잡혀간 뒤로 저는 선미, 지훈이랑 함께 살았어요. 아파트는 정리했습니다. 은주 지분에 걸린 가등기 덕분에 정태수는 한 푼도 못 건드렸어요. 그 돈으로 시장 근처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빠가 경찰에 끌려가는 걸 봤으니까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소리 지르며 깨고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강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요즘은 밝게 웃기도 해요.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고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할머니랑 이모랑 나. 지훈이가 보여준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모 나. 아빠는 없었습니다. 그게 가슴이 아프면서도 다행이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새 출발을 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어느 날 선미가 말했어요. 엄마, 나 호주 안 돌아갈래요. 뭐? 왜? 거기 일도 있고 집도 있잖아. 정리했어요. 나. 선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을래요. 엄마랑 지훈이랑. 선미야. 32년 동안 떨어져 살았잖아요. 이제 같이 살고 싶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나이에 큰딸이 돌아오다니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선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데? 재단 만들고 싶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돕는 재단이요. 저는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동생처럼 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으면서도 말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선미야, 엄마 이름으로 만들래요. 한봉자 재단. 어때요? 저는 한참을 말이 안 나왔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동생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좋아. 그러자. 저는 선미를 꼭 안았어요. 이 아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호주에서 혼자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이렇게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건어물 가게는 접었어요. 38년을 했으니 그만하면 됐죠. 마지막 날 가게 문 닫을 때 좀 울컥했어요. 여기서 2딸 키우고 남편 떠나보내고 희로애락을 다 겪었거든요. 시장 상인들이 마지막 인사하러 왔어요. 봉자야,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 언니 없으면 시장이 허전하겠다. 가끔 놀러는 와. 응. 눈물이 났지만 웃으며 인사했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시장 상가 임대 수익이랑 재개발 보상금으로 재단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은주 보험금도 지훈이 앞으로 저축해뒀어요. 그 아이가 크면 쓰라고요. 재단 일은 주로 선미가 맡았어요. 저는 가끔 상담하러 오는 분들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었거든요. 힘들면 도망가도 돼요. 혼자 참지 말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또 5년이 지났습니다. 제8장 칠순 잔치와 새로운 시작. 칠순 잔치 전날, 저는 선미, 지훈이랑 함께 은주 납골당에 갔어요. 꽃을 사들고 갔습니다. 은주가 좋아하던 하얀 국화요. 납골함 앞에 서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팠습니다. 이 아픔은 평생 가겠죠? 지훈이가 엄마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 요즘 학교에서 반장 됐어. 잘하고 있지? 선미가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우리 지훈이 자랑스럽다고. 저는 은주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찍은 사진. 그때는 저렇게 행복해 보였는데. 은주야, 엄마 왔어. 언니랑 지훈이랑 같이 왔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태수는 감옥에 있어. 8년 받았어. 내 원한 풀렸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엄마가 잘 살게. 지훈이도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선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훈이도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셋이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철쭉꽃이 만개한 날. 선미랑 지훈이가 아침부터 부산했어요.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았는데 물어봐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할머니, 오늘 나가요. 옷 예쁘게 입어요. 어디 가는데? 비밀이에요. 지훈이가 깔깔거렸어요. 선미가 살짝 웃으며 원피스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입어요. 내가 샀어요.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였어요. 언제 이런 걸 샀지?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옷을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동대문 시장이었어요. 제가 38년 동안 일했던 그 시장.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시장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봉자 어머니 칠순 잔치에 초대합니다. 칠순. 맞아요. 오늘이 제 생일이었어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깜빡했었습니다. 시장 중앙광장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상인들, 재단 식구들, 이웃들. 다 모여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봉자야, 칠순 축하해. 봉자 언니, 만수무강해. 금순이가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준비했어. 놀랐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사람들이 날 위해 이런 걸 준비해줬구나. 선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은 저희 어머니 칠순입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지훈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촛불이 70개나 꽂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어요. 저는 촛불 앞에 섰습니다. 뭘 빌까 생각했어요. 사실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큰딸이 돌아왔고, 손주가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고, 이 나이에 이만하면 충분했어요. 후. 촛불을 껐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시장이 온통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선미와 지훈이 손을 잡았어요. 두 손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67. 딸을 잃었습니다. 사위한테 쫓겨나고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어요. 큰딸이 옆에 있고 손주가 웃고 있고
인생 뭐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철쭉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마치 은주가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엄마 잘 살고 있어. 언니랑 지훈이랑 셋이서 잘 살고 있어. 건어물 비린내는 씻으면 그만이지만 죄는 씻을 수 없습니다. 정태수는 감옥에서 그 죄값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향기로운 삶을 삽니다. 시장에서 풍겨오는 건 이제 비린내가 아니었어요. 봄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였습니다. 세 식구가 손을 잡고 꽃길을 걸었어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함께 걸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자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응원의 댓글 편하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할머니였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